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 수도권에 짧은 시간에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 사망자가 8명, 실종자 6명, 부상자 9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는 침수로 인해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요. 동작구에서는 쓰러진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사망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이처럼 컸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에 폭우를 쏟아낸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어질 거라는데요. 정체전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느 지역에서든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집중호우에 대비 잘 해야겠습니다. 8월 9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 우리라면 할 수 있지. 소상공인의 어깨를 가볍게, 우리 같이 힘내요. 탄소 없는 지구. 우리 같이 지켜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오가네요. 스틸 1번가. 렉스턴 스포츠의 여름휴가. 아들, 아빠랑 신나는 모험할까? 아님 엄마랑 편안한 여행할까? 전 둘 다 할래요. 온 가족을 만족시킬 렉스턴 스포츠와 지금 떠나세요. 넓은 데크만큼 즐거움이 넓어집니다. 8월 일시불 구매 시 캠핑웨건 패키지 지급. 지금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 안형진의 쾌도 난법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시의 추모공원 건립 문제로 문경시와 상주시가 갈등 중인데요. 어제 문경시에 이어서 오늘은 상주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상주시 가족복지과 천인숙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시간,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시작하죠.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2년 하고도 반 정도, 2년 6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비대면 거래인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 거래 관련 법률 문제에 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우리 지난 방송 내용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서 뭐 질문이 있었다고요, 변호사님? 네, 참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일단 감사하다 말씀 올리고요. 네. 그 지난 방송에서 운전자 폭행에 관해서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네. 그 방송 후에 본인이 택시 기사라고 밝히신 청취자분께서 이제 운전 중에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면은 고소를 하겠는데, 그런 것은 또 전혀 없고 주구장창 욕설만 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뭐 택시 안에서는 많지 않은 승객이 그런 경우가 많다며 문의 주셨는데요. 예. 택시 안에 승객이 여러 명 있는 가운데 욕설을 했으면 모욕죄로 경우에 따라서는 입건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공연성이 인정되느냐는 예민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예. 혼자 탄 승객이 계속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조차 충족되지 않아서 모욕죄도 안 되고, 예. 그렇다고 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이를테면 죽이겠다든지 회사에서 잘리게 하겠다든지 등은 말이 없던 협박도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운전자 폭행이 되지 않는데요. 예. 다만 이제 굳이 한다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그 경범죄. 예. 이게 굉장히 조문이 많고 좀 추상적이어서 예. 좀 나쁘다 싶으면 여기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예전에 언론에 나온 뭐 강남 그 인근에서 두 남녀가 오토바이를 타고 옷을 많이 벗고 다니는 그것도 여기 해당할. 그것도. 그게 경범죄 처벌법인데요. 예. 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20호에 음주, 소란 등이란 제목으로
이제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의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명백히 일단 형사처벌임이 중요합니다. 예. 이제 이에 대해서 아직 확립된 판례는 없는 것으로 이른 보이지만은 유의법조항에 여러 사람이 타는 자동차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항목에 버스 내지 택시가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예. 왜냐하면 법조문은 여러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라고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타는 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버스나 택시는 여러 사람이 타는 자동차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참고로 경찰 홍보 동영상에는 여러 사람이 타는 차의 종류를 하면서 택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여러 마디의 술이 취해서 여러 마디 욕설을 한 사람 경우에는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그 경범죄 처벌법 문구죠. 거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버스나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서 기사님에게 막 계속 욕설을 한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3조 제2호 3조 제1항 제20호죠. 거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니 승객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를 당한 기사님들은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서 경찰에 고소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또 붙여서 음식점에서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요 조항에 의해서 처벌받게 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질문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택시 운전사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욕설, XX 무슨 그런 욕설 계속한다. 이것도 모욕죄나 폭행죄에 해당하느냐 질문이었는데 그것까지는 좀 힘들다는 거죠. 택시 안에서 맞습니다. 승객이 혼자 타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형사 처벌되는 거죠. 가볍긴 하지만 이 경범죄라는 게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라 특히 형사 처벌이고 또 전과에 남는 것입니다. 아, 예, 전과에도 남는. 그러니까 벌금이 10만 원 이하니까 이거 가벼운 처벌. 이거 벌금 전과에 남을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분명히 남는다는 거. 그리고 왜 우리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막 이렇게 술 주정하는 사람들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셨고 오늘 주제가 이제 온라인 거래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온라인 거래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온라인 거래상에 어떤 문제가 주로 발생하나요? 물건을 받아 보니까 색상이 어떤 자기 생각이나 또 사진과 약간 다르거나 아니면 사고 나니 후회를 하면서 반품을 요청하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업체 판 쪽이죠. 그 측에서 저희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경우는 반품 받지 않습니다. 또는 홈페이지에서 저희는 물건의 하자가 없는 이상은 반품 받지 않는다라고 공지했기 때문에 반품 안 된다라고 이제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반품이 안 되는 거 조건으로 아주 싸게 드렸기 때문에 그걸 공지했고 하기 때문에 이래는 반품 안 됩니다라고 이제 항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하면 반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아시는 게 또 그럴듯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들어보면 먼저 그렇게 공지한 것도 사실이고 물건에는 하자 없는데 내가 다시 변심한 것도 맞고 하기 때문에 반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은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물품의 경우에는 물건을 받은 지 7일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마음이 변하더라도 반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달리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미리 공지를 했거나 하더라도 이는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에 하자가 없더라도 이제 전자상거래라는 그 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받아본 후에 내 마음이 변했거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7일 이내에는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미리 이거 반품 안 되는 상품이니까 우리가 싸게 드립니다. 이런 공지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아, 그러니까 설사 반품이 안 된다. 사전에 고지했더라도 7일 이내에는 7일 예.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반품을 할 수 있다. 이거네요. 그럼 단순 원칙적으로는 할 수 변심이어도. 있는데 예외적으로 예. 못하는 사유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예. 대개 경우에는 다 반품이 대개. 됩니다. 아,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는 다 미리 예. 고지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반품은 다 가능하다. 대개 다 예. 가능하다. 아, 그리고 하자가 있든 없든 간에 예. 원칙적으로 반품이 됩니다. 단순 변심이더라도 그렇습니다. 택배비 같은 건 자기가 물어야 되겠지만 예, 산 그거는 사람이 예. 실비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렇겠지만 예. 네네. 반품은 가능하다. 자, 그리고요. 왜 그 상품의 택이라고 하나요? 그 예, 택을 왜 제거한 경우 있잖아요. 네네. 택을 제거한 상품은 반품 안 됩니다. 뭐 이런 안내를 뭐 보통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택을 제거한 경우에도 혹시 반품이 가능한가요? 일단은 그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 택 제거 여부와 관계없이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예. 이 경우에 뭐 판매자가 택 제거하면 환불 안 됩니다라고 공지를 했어도 예. 하자가 있으면 반품이 가능한데요. 하자가 그 부분은- 있다면 그렇죠? 제품에 예, 하자가 그렇습니다. 있다면 택을 제거하더라도 예, 반품이 가능하다. 근데 예, 만약에 그렇습니다. 하자 없이 그냥 택을 제거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실무상 가장 논란도 있고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아까 말씀 주신 것이 원칙적으로는 되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반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 철회의 제한 사유인데요. 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서는 이제 그 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이제 해당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청약 철회, 그러니까 반품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렇다면 이 택 제거가 과연 여기에 해당하느냐 이게 쟁점인데요. 예, 예. 결국 이제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택 제거가 재화의 훼손 내지 가치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했느냐를 구체적인 그 상황을 보고 살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요. 예. 옷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옷의 경우에는 택을 제거하고 뭐 입어봤더니 치수가 안 맞아서 반품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이 대목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매장에 가보면 옷은 입어보고 뭐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이렇게 돌려놓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입어봤다고 해서 뭐 훼손되었다든지 가치가 제어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택 제거의 경우에도 옷만 개하면은 다시 택을 붙여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매장에서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택을 제거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뭐 가치가 뭐 낮아졌다거나 이럴 수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품을 거절할 수는 없어 보이고 네. 결국 이제 재화 등이 훼손되었거나 현재의 가치가 감소했는지를 꼭 구체적 상황마다 판단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애매하겠네요, 사실 그렇죠? 예, 파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훼손 많이 됐다 우길 것이고 산 사람 입장에서 훼손 하나도 안 되는데 왜 반품 안 해주냐 이렇게 그렇죠. 우길 것이고. 다만 택 제거만으로 훼손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택 제거했다고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예. 뭐 조정이라든지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아까 7일 그 기간 안에 내용 증명 우편이나 문자나 이런 어떤 증명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청약 철회 의사, 다시 말해서 반품의 의사를 확실히 판매자에 표현하고 일주일 안에 일단은 그렇죠. 철회 의사를 발송하였다는 점을 증거로 남겨두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예. 뭐 굳이 이게 안 된다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내가 이렇게 어떤 청약 철회 했다는 거죠. 예. 이 방송에서 전회 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자 간에 녹음하는 거는 설사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 되진 않습니다. 아, 예, 기억납니다. 예. 예. 그래서 내일은 혹시 저 사람 동의 없는데 녹음했다고 큰일 난 거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형사처벌 대상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옷 등을 여러 방면에서 그리고 겉과 속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서 문제가 없다, 하자가 좀 가치가 뭐 감소하지 않았다 이런 걸 증거로 남겨주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아, 그러네요. 예. 다만 이제 이러한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른바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예. 업자가 아닌 개인 간의 중고 거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요즘에 왜 무슨 마켓 있잖아요. 예, 뭐 요즘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뭐 말이 좋아하는 빨간 채소 이름 붙인 땡땡 마켓 있죠. 예. 이 경우는 이제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이제 청약 철회나 환불 이런 경우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니라 일반 민법에 의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전자상거래법 아까 7일 이내 원칙적 반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아, 그러면 뭐 반품이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신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냥 단순 변심으로 뭐 반품하면 이제 거절할 수 있는 그 일반 민법이에요. 하니까요. 일반 민법이니까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이 아니라. 예. 사실 이 전자상거래나 일반 개인 간의 중고거래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전자상거래만큼이나 요즘 뭐 당땡 마켓이나 중땡 나라처럼 개인 간의 이제 업이 아닌 개인 간의 중고 온라인 거래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어려워지고 할 때는 뭐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데요. 맞아요. 예. 이게 본질은 같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를 입법으로 좀 이제 규율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꾸 뭐 정쟁하다 보이 안 되는데 정치권이 정쟁보다는 실생활과 현장에 좀 더 다가와주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바람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알아봤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이렇게 제가 느낀 건데 계속 뭐뭐 할 듯 보입니다. 뭐뭐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안영진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네. 그러니까 뭐 100% 이거는 맞고 저건 틀리다가 아니라 이게 좀 애매한 경우가 많다. 뭐 소송을 통해서 법적 다툼을 해봐야 알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참 이게 뭐랄까 요즘 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는데요. 그렇죠. 그게 참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뭐 반품 안 된다고 공지했다 이렇게 해서 반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건 확실히 트랙 아니고. 제거했으니까 안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이거 뭐 전자상거래 뭐 바지 하나 산 걸 이거 뭐 반품 되니 안 되니 이거 갖고 또 뭐 소송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보통. 뭐 몇만 원짜리 물건 갖고. 예, 뭐 소비자 보호원이나 애매하네요. 중재를 하는 단체에 좀 도움을 요청하면은 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말 안 듣고 그런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으면은 예. 또 어떤 과태료나 이런 처분을 사업자 측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제 어떤 시정 조치가 사업자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사실 되게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건 뭐라 그러죠? 충동 구매 같은 거 하지 않는 게 제일 네. 좋은 것 같아요. 사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 많고, 뭐 골칫거리인 경우가 많잖아요. 반품이 되니 안 되니 또 뭐 싸워야 되니까 그쪽하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느새 쌓여버린 불필요한 메일을 지우고 계시군요. 탄소를 사그림 줄이셨어요. 화면 밝기를 낮춰서 눈 건강을 챙기신다고요? 에너지를 20%나 절약하셨네요. 오, 영화 볼 때는 항상 휴대폰을 꺼두신다고요? 중고거래도 자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여러분의 좋은 습관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1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상주시가 공설 추모공원 건립 문제로 인접지역인 문경시와 갈등 중이죠. 문경시에서는 경상북도에 중재 신청을 했는데요. 어제 문경시 입장 들어봤고요. 오늘은 상주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상주시 가족복지과 천인숙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천인숙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현재 상주시에서는 공설 추모공원 건립 추진 중인데요. 우선 공설 추모공원 건립 배경하고요. 조성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먼저 건립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금 장사 문화가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우리 지역 또한 초고령화 지역으로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대사회의 어떤 산업화나 도시화, 핵가족화로 추모공원 조성은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임은 누구나 공감하실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으로 추모공원 조성을 장려하고 있고요. 시민사회단체의 개선운동으로 국민의식은 이미 몇 걸음 앞서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천인숙 과장님. 예, 네네. 죄송한데요. 전화기에서 조금만 입을 좀 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소리가 잘 들릴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예. 또한 타 지역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함과 고비용 문제 등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시민들의 마지막 존엄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해드려야 할 후손들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상주시 공설 추모공원 조성 계획을 말씀드리면 문경시에서 주장하는 공동묘지 조성이 아니고 화장시설이나 묘지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변화된 장사 문화의 추세에 맞추어서 가족들이 함께 추모하고 함께 휴식하고 문화가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인 가족공원 개념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 257억 정도이고요. 조성 부지 9만여 평방미터에 자연장지 12,000기와 봉안당 10,000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장지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형태의 수목장과 잔디장, 꽃장으로 광장, 초하원, 휴식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준공 시기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2027년 준공 목표로. 그러니까 이 추모공원이 화장시설이나 묘지는 전혀 없다는 점. 오히려 자연 친화적인 가족공원 개념이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접한 지역인 문경시에서 지금 건립을 반대하고 있고요. 경상북도에 중재 신청까지 낸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경시의 건립 반대 어떤 생각, 어떤 입장이신지요? 네. 문경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망권과 관련해서는 저희 추모공원 대상지가 이렇게 지형상으로 보면 산으로 둘러싸인 오목한 분지 형태로 문경시 점천동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망권 침해는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타 지자체들이 갈등을 겪는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신규로 설치되는 화장시설에서의 어떤 대기 오염 문제나 환경 오염 문제 때문인데요. 우리 상주시에서 추진하는 공설 추모공원은 화장시설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자연 친화적인 가족공원 개념으로 접근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문경 시민들에게 이 점을 계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뷰 처음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상주시가 공설 추모공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경시도 당연히 공감할 것으로 생각하고 문경시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가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촌동에서는 전혀 이 추모공원이 보이지 않는다. 조망권 침해는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문경시 인터뷰에서는 점천동에서는 안 보이지만 왜 그쪽에 산책이나 왜 등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면서요? 네네. 매봉산. 매봉산에. 매봉산에서는 잘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현장을 가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 매봉산에 올라가 보면 이제 오른쪽으로 둘레길이 있고 왼쪽 둘레길이 있는데 사실 왼쪽 둘레길 쪽으로 가면 우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겨울에 갔었거든요. 겨울에 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성 부지는 사실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이긴 좀 보입니까? 근데 그게 잘 만약에 보이진 이제 않아도. 뭐 이렇게 수목장으로 하면 나무가 보이겠죠. 나무.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자, 문경시에서는 이 혐오 시설을 지금 일단은 혐오 시설로 보니까 문경시 입장에서는 이 문경의 인구 밀집 지역 가까이 둘 수 없다. 직선거리 500m밖에 안 된다. 이런 입장이지만 상주시에서는 이건 혐오 시설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금 이 공설 추모공원은 어떤 점에서 상주시에서 지금 건립 예정인 이 공설 추모공원이 어떤 점에서 혐오 시설과 거리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예, 과거에는 이제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로 추모하는 게 예를 다하는 것이었다면 요즘은 추모와 함께 친근한 분위기로 바뀌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를 보면 정원이나 연못, 휴식 광장 등 기반 시설을 갖추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산책하는 시설로 활용되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생활 공간과 인접한 곳에 조성되어서 공원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 유럽 국가의 경우에는 성묘객보다 관광객이 많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건립되는 국내의 추모공원도 보면 굉장히 밝은 분위기이면서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정원처럼 꾸며져 있어서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날이나 우리 추석 명절 분위기를 이제 TV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가족 성묘객들이 헬기에 카메라를 보면서 밝게 웃으며 손 흔드는 모습만 보더라도 추모공원은 더 이상 혐오 시설이 아니며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공설 추모공원도 변화하는 장사문화 추세에 따라 가족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가족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문경시에서는 장사시설 국고지원 지침에 따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단 민원으로 사업 중단 등의 소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사업 전 협의 대상 주민 범위를 그 해당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상주시가 되겠죠. 상주시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향을 받는 인접 행정구역, 그러니까 문경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상주시는 문경시와 그 어떠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상주시의 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부당하다, 이렇게 문경시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부당하다 이런 말은 사실 맞지 않는 말이고요. 문경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저희들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수요조사 공문에 첨부된 국고지원 기본 방향의 내용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국고지원 기본 방향이 행정 절차 등의 어떤 제반 여건이 모두 완료되어서 곧바로 수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어떤 행정적인 방침을 표현한 것이지 합의를 거치지 않아서 부당하다고 판단한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시설 국고지원 지침은 보기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문경시와 상주시 해석이 지금 완전히 다른데 이거는 좀 더 앞으로 논의를 좀 양측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문경시에서 경상북도에 중재 신청을 했고요. 도에서도 이제 중재에 들어가게 될 텐데 경상북도에서는 양측의 협의가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타협의 여지가 없을까요? 네, 저희 상주시와 문경시 양측의 협의가 우선이겠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경상북도의 중재도 어떤 유용한 소통과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의 장이 열리면
어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생기고 우려하는 부분도 마음을 열고 경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주시는 행정 절차의 진행과는 별개로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고요. 네. 당연히 상생할 수 있고 타협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의 방식이든 뭐 협의의 방식이든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자, 지금 문경시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그 이유, 그 핵심이 바로 그 위치 아니겠습니까? 문경 그 시내, 점촌 시내와 너무 가깝다. 반면에 상주 시내와는 한 20km나 떨어져 있는데 문경 그 시내와는 500m밖에 떨어지지 않다. 바로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모공원 건립 위치를 혹시 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현재 저희들 그 위치는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공개 모집 절차라는 어떤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된 사항이고요. 예. 토지 소유자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유치 신청까지 이끌어낸 방식이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와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여튼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아무런 하자 없이 선정된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특히 일부 문경 시민들도 추모공원 조성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말씀과 격려의 전화를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예.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경시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 이번 기회에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문경 시민들께 저희 상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은 이제 더 이상 혐오 시설이 아닌 일상생활과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인 가족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는 대부분 하장시설을 새로 설치하면서 인근 지역과 환경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지만 상주시에서는 하장시설이 없는 추모공원 조성이므로 문경 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상주시와 갈등 관계를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부모님을 가까운 곳에 모실 수 있다는 것, 우리 가족, 우리 친척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할 수 있다는 것, 좋은 곳에서 평화롭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현 시대의 중요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어떤 거부감보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마음을 열어서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상주와 문경은 동일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한 선거구고 지자체 간의 상생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하루빨리 좀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겠고요. 향후 상주시에서는 이 문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주와 문경은 역사적으로도 동일 생활권이었고요. 심리적으로도 서로 이웃 사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경시 점천동에 속하는 일부 지역이 과거 상주시의 땅이기도 했고요. 산불 헬기 공동 임차 사업 등을 통해서 지자체 간의 어떤 예산 절감에 좋은 모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주시는 추모공원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서 소통과 대화의 중요성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서로 협의하고 풀어나가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재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대화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 좀 하루라도 빨리 좀 원만히 그렇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문경과 상주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상주시 가족복지과의 천인숙 과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데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가 비상입니다. 자,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죠. 자,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앞으로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인지 전망을 좀 먼저 해 주시죠. 비 오기 전까지 물가 상승률 5%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이 폭으로 7%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 아, 5%가 아니라 예. 7%를 본다고요? 비 오고 나서 바로 이제 그 전망이 또 바뀌었어요. 더 올라갈 거라고. 아, 그래요? 아, 그나저나 죄송합니다만. 예. 지금 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서울은 현재? 서울은 계속 내리고 있어요. 내렸다 그쳤다 내렸다 그쳤다 하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예, 강남은 완전히 아수라장이고요. 예. 지금 사람들 하여튼 뭐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어제 사무실에서 인터넷이 갑자기 끊기는 바람에 그래.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최유한 평론가님 워낙 또 방송도 많이 하셔서 이동을 많이 하시는데 뭐 어제 오늘 이동하시는데 꽤 힘드셨겠어요. 어제 낮에는 힘들었고요. 예. 저녁 때는 운전을 못 해가지고 지하철 타려고 했는데 지하철도 끊기고 버스도 안 다녀서 걸어서 집에 갔습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걸어서. 예. 뭐, 1시간 걸렸겠네요? 예, 한 40분 걸렸습니다. 40분 걸어서. 아이고, 일단 그렇군요. 지금 워낙 네. 급해가지고요. 예. 물가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물가 얘기하죠. 예.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물가가 4.9% 올랐어요. 이미? 예. 그래서 어제 보았을 때, 앞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5%를 돌파하겠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예. 외환위기 때 1998년에 7.5%였거든요. 그 이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회복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기 때문에 5%는 돌파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비 오고 나서 단순히 2%가 더 올라갔어요. 7% 목전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4.7%였고요. 정부가 올해 전망했던 물가 상승률도 4.7%였어요. 그런데 올해 남은 8월부터 9, 10, 11, 12월까지 그 전달 대비 물가 상승률이 매달 0%를 기록하면 연간 물가 상승률은 4.97%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건 안 될 것 같고 더 올라갈 것 같거든요. 5% 넘어서 폭으로 플러스 알파 한다면은 이거 나왔던 대로 7%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뭐 오히려 5% 선만 지켜도 선방일 것 같은.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예.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원래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매년 한 2% 안팎 정도? 이 정도가 가장 바람직한 수치 아닙니까? 그게 안정적이죠. 안정적인 거죠. 2% 예, 왜냐하면 안팎이. 경제 성장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된다면 안정적인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폭염이라든지 폭우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밥상 물가가 막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따라잡기 힘든 거죠. 예. 근데 사실 지금 중요한 게 우리 왜 흔히 장바구니 물가라는 거 있잖아요. 예. 우리가 체감하는,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차라리 5% 7%만 오르면 그거 다행이라고 생각하실걸요 아마. 맞습니다. 우리 체감하는 밥상 물가, 장바구니 물가는 뭐 한 30% 40%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7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 2020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되냐, 이게 통계청에서 내거든요. 113.12입니다. 13. 1년 전보다 8% 올랐고요. 근데 특히 이게 이제 식용유진, 가공식품류가 34.7% 올랐고요. 해조, 채소류, 신선식품 물가가 24.4% 올랐어요. 이 두 가지가 전체를 견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식용유 가격이 1년 새 55.6% 뛰어올랐어요. 그러니까요. 밀가루 36.4, 부침가루 31.6. 뭐 나머지 국수 32.9,
빵 12.6.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체감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단에 떨어진 게 있으니까 비교해서 5%라고 하지만 당장 돈 가지고 저 시장 가서 뭐 물건 사려면 수십 퍼센트 체감하게 된다. 그렇게 느끼게 된다. 당연하지 우리 어머니들이 고충이 큰 거죠. 아,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그나마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소비하는 거는 조금 아껴서 양을 좀 줄여서 사면 되는데 이제 뭐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 아까 뭐 식용유 얼마 올랐다 했죠? 50%인가요? 55%. 예, 55%. 그러니까 이게 뭐 10,000원에 샀던 게 15,000원 주고 사야 되니까. 그렇죠. 예. 아, 참 이게 너무 참 이게 지금 24년 IMF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요즘처럼 물가 오르는 거 체감하는 건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IMF 때 저 군대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몰랐거든요. 이때 물가가 어떤지. 지금 요즘 정말 너무 무시무시할 정도로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자 그나저나 이제 우리 저 추석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추석 성수품 경우 이거 뭐 안 살 수도 없고요. 우리 차를 또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도 뭐 줄줄이 가격 오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과일만 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과일은 좀 괜찮아요? 예, 배추 가격이 72.7%입니다. 이거 가을에 또 이게 긴장해야 되는데 이것도 걱정이에요. 그러네요. 그 무가 53% 급등했고 수입쇠고기 24.7, 돼지고기 9.9, 닭고기 19.0. 그러니까 마늘, 양파 다 올랐거든요. 다 올랐어요. 네. 그런데 사과가 마이너스 13, 배가 마이너스 14, 밤이 마이너스 14.3이에요. 그래요? 계란도 마이너스 10.8이고.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는 과일만 먹게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번에 이제 뭐 사과, 배 이런 게 농사가 잘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작년 생산품 저장한 게 많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번에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일류라 계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유통이 돼서 이렇게 된 건데 아 배추가 72%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추석 성수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밥상 물가와 직결되는 오이 73, 시금치 70, 상추 63.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밥상 물가는 또 당분간 오를 전망입니다. 아 식당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요? 식당 뭐 한식 하시는 분들 이게 다 재료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지금 삼겹살집 가면은 셀프로 채소 갖다 먹는 코너 있죠. 예. 그게 없어졌어요. 하기야. 요즘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 봤는데 상추 뭐 한 장이 200원꼴이라는 뉴스를 봤는데요. 상추 한 장이. 그러니까 채소 가격이 너무 뛰니까 셀프 코너를 아예 없애고 사장님이 직접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번만 가능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심각한 고충인데 정부에서 지금 비축해놓은 물량을 배출을 푼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풀리고 얼마나 시장 효과가 있을는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계가 있을 테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이제 휴가에서 돌아와서 이제 첫 주문이 바로 이제 추석 물가 관리였는데 다음 주쯤에는 뭐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고요. 일단 이게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발표하겠다고 어제 얘기했는데 어제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석 물가 관리 플러스 그 비 피해 관련된 것도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가라는 것이 이런 호우라든지 이런 비 피해도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 기획재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은 다음 주 중 물가 안정과 필수 생계비 경감 등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전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더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서 시기가 빠른 데다가 지금 장마 폭염 뭐 성수품 물가 불안 당연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휴가 다녀온 직후의 일성이 추석 물가 관리였습니다. 그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비축 물량 풀겠다. 수출용 배추를 뭐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해서 뭐 다시 국내에 수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이게 걱정인 거죠. 그렇네요. 이 정부 대책의 가격 안정 방안이 나오겠지요? 일단 이번에는 나올 것 같아요. 배추,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밥, 명태. 명절 주요 성수품 가격 안정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급용량도 평소보다 늘리고 각종 할인 행사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교통통신, 의료, 교육비 등 생계비 줄이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하고 온라인 상품권 발행도 이번 추석에 늘린다라고 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을 위한 특별자금 대출 보증 뭐 이런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 들어보는데 글쎄 이게 뾰족한 대책이 될지 조금 글쎄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근데 이번에 추석 이 밥상 물가만 잘 잡아도 지지율은 확 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이런 와중에 한 가지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재개됐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아주 급락했다는 소식 봤는데 이 소식에 좀 기대할 게 좀 없을까요? 7월 달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급하는 곡물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지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얘기하는 건 밀하고 옥수수 식용 곡물이라고 하거든요. 3분기 이번에 수입하는 단가는 2분기 때 계약했던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것이 지금 15.9% 오를 것으로 예측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당장 우리 소비자 물가, 식탁 물가 안정하는 데는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워낙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거 치열하다 보니까 여기서 곡물 수출에 그러니까 언론에서 좀 크게 부각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1분기, 2분기 전에 미리 계약을 해버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 보려면 4분기나 아니면 내년 그렇죠. 가야 더 넘어가야 되는 거죠. 거군요. 자, 이렇게 워낙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게 되니까 정부가 이제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 관세라는 걸 일부 농산물에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요. 일단은 지금 정부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 할당관세 0% 적용을 이미 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나머지 양파, 무, 배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수선수품을 중심으로 관리한다라고 합니다. 현재 대파, 사령, 보리, 귀리, 옥수수, 기름용 대두 할당관세 적용 중이고요. 그래서 다만 저장성이 부족해서 수입이 어려운 배추나 무 등 할당관세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얘기하네요. 지금 할당관세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할당관세라는 건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춰주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정 수량까지 낮은 세율 적용하고요. 일정 수량까지만? 그 이상 많아질 경우 높은 세율 적용하는 건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FTA가 이미 체결돼 있지 않습니까? 관세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FTA.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파나 사령, 보리나 귀리, 옥수수, 기름용 대두, 감자 이게 이미 다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다시 더 적용 하게 되면 두고 봐야겠지만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고환율로 수입 가격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할당관세를 낮춘다 하더라도 효과를 상쇄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식탁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은 거죠. 이미 환율이 높아서 비싼 값에 사오는데 관세를 낮춰본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중소상공인들 지금 버티는 거다 아예 지금 폐업까지 고민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자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했던 새 출발 기금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금융위원회가 새 출발 기금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에 대해서 60에서 90% 수준의 광범한 원금 감면을 추진하겠다 밝히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은행권이 도덕적 해이 얘기하면서 10에서 50%로 다시 주장을 한 겁니다. 금융위원회 이거 수용할 수 없어 거절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원금 감면할 때는 은행권이 전액 부담하지만 이번에는 이게 추경을 통해서 편성된 재원에서 원금 감면 손실을 부담하는 겁니다. 일부 은행이 거기서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적극적이지 않은 것인데 이 부분을 이제 좀 은행 쪽에서 예를 들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은행과 프랜차이즈업 그리고 배달 플랫폼 여기가 재작년 제일
수익이 높았던 그 기업들이 그 대기업들이거든요. 예. 이거 고통분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자기들 손에 조금 본다고 10에서 50%를 낮추는 방안을 제기했으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예. 예.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